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저녁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현 부산 가톨릭대 교수,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양절 변호사,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단연 이분으로 오늘 기사가 많았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영장이 기각돼서 그 유명한 신사동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엘리베이터 다 차단을 하고요. 칩거 중이라고 하는데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정유라 씨 상당히 더 당당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함께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독일에서 증거인멸 시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결정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전혀. 심정적으로 좀 다시 청구가 온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네, 또 그러면 이제 실질심사 가서 제가 억울한 부분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거세요?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그 입학과 학사 관련해서는 여전히 모르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머님 면회 가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냥 허락이 된다면 당연히 가겠지만 허락이 안 된다면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인터뷰했을 때 비해서는 말 한마디가 더 늘었습니다. 유독 죄송합니다라고 하던데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굳히게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여유가 이제 생긴 걸까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네. 나름대로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서 하는 말이겠지만 네. 아마도 본인도 아마 놀랐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 유럽에 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소환을 했는데 네. 구속을 시키지 못하고 풀어줬다? 저는 지금 해외에 가서 이렇게 피의자를 갖다가 검찰이 이제 법무부가 송환했는데 풀어준 거 처음 봅니다. 아마 네. 변호사분이 있지만 아주 이례적인 것이고 우리가 알기에 덴마크의 법원은 아마도 한국보다는 구속 요건이 까다로울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대 입시 부정 등등으로 해서 구속까지 시켰는데 그쪽도 한국에서 풀어줬다? 저는 그러니까 검찰이 굉장히 물증을 갖다가 많이 내지 않았냐는 의혹들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정유라 씨는 본인이 놀랐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마 변호인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네. 무조건 모른다고 해라. 그리고 죄송하다고 해라. 그러니까 그런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주말 정유라 씨의 구속이 이제 기각되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인은 가슴을 쓸어내렸을까요? 아니면 예상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본인은 예상은 그렇게 크게 하지는 못했지 않았나 네. 생각입니다. 본인은 아마 구속도 각오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달리 자기의 생각보다는 달리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 부분에서 본인도 약간은 좀 놀랐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앞서 우리 진희님 말씀하셨지만 외국에서 이렇게 이 강제 송환을 해오는 그런 케이스에 사실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를 우리가 거의 지금 사례를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네. 변호사들도 마음에 각오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너가 잘 이야기를 하면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신중하게 답변하는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그날 새벽에 그저께 새벽에 자신이 그 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좀 어리둥절하지 않았을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기 전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 변호사를 비롯한 조력자들과의 말을 맞춘 부분이 상당히 통했구나. 네. 그런 생각도 아마 좀 갖고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서 앞서 우리가 자료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이 기자들과 인터뷰도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는 이러한 대비가 잘 돼 있는 듯한 그런 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네. 집안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향후 지금 검찰의 재조사에 대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논리를 구성하고 네. 나름대로 또 입을 맞출 부분이 있으면 입을 맞추는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영장이 기각됐다는 거 저도 뭐 아주 흔한 사례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네.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 방해죄라든지 공무집행 방해죄가. 그래서 이제 엄마가 했고 최순실 엄마가 했고 정유라는 알았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부족했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네. 가능한데요. 막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조력된 그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진 부분이고요. 우리가 공항에 떨어졌을 때 그 포토라인에서 했던 부분하고 지금 이제 조사 마치고 석방될 때 그때 모습과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때는 막 웃으면서 미간 찌푸리면서 답변을 당하는데 지금은 죄송하다는 얘기, 그러게요.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얘기, 막 그만큼 변호인의 많은 조력을 받는 모습이 보이고요. 앞으로는 변호인의 말을 들으면 풀려날 수 있겠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본인의 어떤 그 좀 활발하면서 어떤 톡톡 튀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변호의 조력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네. 스마일 옷에 스마일 얼굴에 이 스마일, 이른바 입가에 미소까지 띄었던 공항 모습에 비해서는 정유라 씨가 어떤 태도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상당히 좀 심각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네. 편안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공항에 들어올 때까지는 평생을 살면서 아마 어떤 식으로도 어려움을 느끼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겠죠. 네. 뭐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대학을 들어가는 과정에 그랬겠습니까?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랬겠습니까? 누구도 그 앞에서 큰 소리 치어본 사람조차도 없었을 텐데, 아마도 그래도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영장 실질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신세계를 좀 경험을 했을 것이고요. 네. 그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앞으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좀 긴장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건 명백해 보여요. 왜냐하면 네. 지금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화면이 어머니 만나러 갈 생각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면 네. 뭐 생각이 당연히 있지만 지금 금지한다면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공항에서 어머니 재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신은 어머니가 형을 받는 재판을 받지는 않았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접견 금지가 됐다가 풀려났다는 걸 몰랐으면 허락을 해주면 가겠다? 공범이니까 못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거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상황의 파악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드문드문 보인단 말이에요. 아마 검찰은 그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추궁에 들어갈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저는 좀 이거 의아한 게 뭐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검찰이 최유라 송환을 뭐 오래전부터 예상을 했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왔고 수사도 이 수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수사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유라가 귀국한다, 소환된다라고 할 때는 오면은 반드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각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기각 사유에 보면은 그 공범으로서의 공모 정도, 범죄에 관여한 정도에 대한 소명이 안 됐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영장 전담 판사는 냉정하게 검찰의 기록을 보고 판단을 했을 거고, 네. 그러면 검찰은 그 기록을 제대로 맞춰서 못 냈다는 이야기가 안 됩니까? 그러면 경찰이 업무를 지금 검찰이 해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동안 그 많은 증거와 자료, 정언들을 다 해놓고 왜 영장이 떨어질 만큼 그렇게 대처를 못했는가?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검찰의 기류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좀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정유라 씨도 자기가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아무리 입을 맞추고 들어오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오로지 모른다라는 전략으로 가고 어머니한테 다 뒤집어 씌워라 이 전략으로 갔다 하더라도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자기가 의외로 이렇게 쉽게 풀려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요, 변호사 두 분 계신데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좀 찬조 좀 말씀 듣고 싶은 게 네.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요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은 가능성 좀 있지만 범죄가 중대해서 아마도 구속영장이 이제 됐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유럽에서 안 들어왔으니까 도주 네.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을 지금도 기사가 나올 정도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데 뭐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유라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했던 범죄가 경미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들을 했습니다. 정유라가 외국 가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외환관리법 위반일 수도 있고 뭐 범죄에 나왔던 범죄 결과에 수익 갖다가 은닉이요? 언닉을 네. 했다는 혐의도 있고 있는데 이번에 한 걸 보면 청담고등학교 때 문제하고 2대 부정입하고 두 개만 친 겁니다. 근데 2대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구형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중요 이제 혐의자들은. 네. 그렇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우리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간 뒤에 과연 그러면 더 열심히 이 수사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들의 반반으로 갈립니다. 네. 열심히 할 것이다. 아니다. 검찰은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니라 검찰은 기소 전담 독점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적당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유라를 보고 많은 국민들은 적어도 SNS에 나타난 여론을 보면 아, 검찰이 정말 이거 일부러 이렇게 소리한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체포도 국내에서 한 게 아니라 미리 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나름대로 준비가 많이 됐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박 변호사도 한번 대표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까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검찰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을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혐의가 앞으로, 작다면 작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5년 이하고요. 공무집행방해죄도 그래 높지 않고. 그렇지만 혐의가 작고 혐의가 크고를 떠나가지고 도주를 해가지고 외국에 있다 구금됐다고 왔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 이상은 어떤 구속할 사유로 봐야 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기각장에 썼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가. 네. 소명이 안 된 걸로 본 것 같습니다. 공범이라면 최소한 다른 사람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특혜 입시라든지 대리시험 이런 데 개입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조금 부족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조금 안이하게 생각한 부분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요. 아니 이거 영장 기각될 수밖에 없다. 몇 달을 살 방법만 고민했던 정유라와 그렇지 못했던 검사 당연히 판단과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시각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검찰도 우리가 이제 힘 조절에 수사를 집중해야 될 부분과 집중하지 않아야 될 부분, 네.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재판 과정이 시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재판도 세계의 재판이라고 할 만큼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최순실 씨도 있고 그나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방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재판이 끝났고 사실 업무방해치고는 이례적일 정도로 최순실 씨한테는 7년, 뭐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최고형인 5년까지 구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소홀 내지는 의도적으로 그랬더니 의도적으로 좀 안심? 거의 우리는 유죄 입증까지 다 끝났으니까 여기 그냥 들이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잠깐 박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그래 좋은데 공범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정유라가 한 역할은 뭐냐 이거를 조금 더 치밀하게 파고들지 못해서 아마 맹점을 찔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마 두 변호사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절박감에서는 검사 측이 밀렸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들려요. 지금 3시간 반을 배출했던 어제와 달리 정유라 씨는 오늘 집안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유라 씨가 지금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검찰이 이 정유라 씨에 대한 뭐 수사나 기소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뭐 검찰은 어제도 다 출근을 해서 이 정유라 씨 그 영장이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협의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정유라 씨를 재소환해서 어떤 식으로든 또 보강 수사를 해서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이 증거 자료나 또 혐의를 추가해서 아마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지금 첫 번째 영장에 청구되었던 이 지금 업무방해 이외의 다른 혐의들, 예를 들면 지금 범죄 수익 은닉 혐의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삼성과의 코레스포츠를 통한 78억의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최종 수혜자가 원래 정유라 씨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유라 씨와 관련된 이 지금 이 뇌물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해서 그걸 영장에 적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지 아마 변호인하고 직접 만나든지 아니면 뭐 전화를 통해서라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가 일부러 기자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쏠리게 하기 위해서 정유라를 막아섰는데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유라가 전혀 꺼리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정유라 씨는 어떻게 자기를 네. 둘러싼 이 어마어마한 그 국정농단의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로지 이제 언론의 관심이라든지 주변의 관심 이런 걸 은근히 좀 이렇게 즐기거나 또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기가 중심에 서 있는 모습에 대해서 좀 약간은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좀 뭐 철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아주 뭐 세상을 자신만만하거나 우습게 보는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양면으로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저는 뭐 조금 다른 이야기를 더 드리자면은 검찰의 이런 부분들이 정유라 씨에 대한 소홀한 부분들이 혹시는 뭐 지난번 그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금 네. 저기 부장검사들이 다 감찰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정유라 사건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형태의 소극적 항명은 아닌지
그런 네. 의심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그런 분위기를 어쩌면은 정유라 씨가 저 법원에 가서 네. 구속 실질 심사를 받는 동안에 그런 느낌을 또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네. 나이는 어리다고 하지만 이미 이제 우리 나이로는 20대 중반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잘 알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자신감이나 또 물론 뭐 밖으로는 죄송합니다 하고 겸손함을 보이긴 하지만 그럼 전반에 대한 분위기 파악이 이미 좀 다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네.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민정수석 출신인 문 대통령 있는데 그런 장깨 부리다가 육모방망이 날라오지 않을까요? 검찰이 그리 단순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수많은 걸 지금까지 봐오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저희가 그럼 더 짚어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이경재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거 굳이 구속시킬 필요가 없었다라고 상당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최순실 씨 무지렁이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일명 불리는 변론까지 하면서 딸에 대한 엄호에 나섰었는데요. 이경재 변호사 이야기 들어가면서요. 최순실 씨 이제 딸을 만나게 되면 어떤 미션을 내리게 될까요? 그 지시사항 한번 적어주시면 그 사이에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왜 이렇게 정유라를 정말 하늘 끝까지 쳐다봐가지고 구속하려고 하네. 그 이유를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 이유를 재판장님한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구속할 만하다 이거죠. 자, 이게 대한민국의 품격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뭐 살인죄를 저지를 못하고 간첩행위도 아니고 이런데 이런 사건에서 대부분 이런 엄마가 했는데 그 딸까지 구속해가지고 재판하는 이런 대한민국 국격에 안 맞는 꼭 구속해서 조사하고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거기는 또 2살 배기 아들이 또 있잖아. 저 풀어놓으면 엄마하고 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만약에 불구속 된다 한들 기자들이 쫙 해서 어디도 도망가겠나 이거야. 일각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잘 짜여진 각본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런 단순한 구조에 무슨 각본을 짜냐. 그러니까 그게 짤발한 각본이라 짜지. 검찰은 이게 말이야. 증거인멸. 아니 사실관계 다 드러났는데 무슨 증거인멸할 게 뭐 있냐. 뭐 정유라에 대한 비난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좀 지키면서 아니 불구속해서 재판하면 뭐가 안 되냐고. 최순실 씨는 한 보도에 따르면 딸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천만다행이다라고 가슴을 쓸어내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녀 상봉 가리지 않고 하겠다는 딸 앞에서 과연 최순실 씨는 첫마디를 어떻게 뗄까요?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게 쓰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최순실 씨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만 해도 영장이 기각됐다가 다시 발부되는 모습도 봤고 또 이 사안이 지금 이경재 변호사도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정유라 씨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 비중 중에서 정유라 씨를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큰 건 아니에요. 다만 정유라 씨가 알고 있는 그 앞에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최순실 씨가 뭐 어떤 재산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 하든가 아버지인 정윤혜 씨가 누구와 어떻게 가깝고 무슨 일을 했다든가 이런 얘기가 혹시 나올까 봐 그게 더 걱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지금 풀려났다고 너만 좋아하고 할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직 있어라. 아직 긴장의 끈을 놓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진성호 의원님은 어떻게 쓰셨어요? 저는 이제 그 묵비권이 뭔지는 알지? 따라 입 닫고 있어라. 이겁니다. 왜 뭐냐면 노승일 전 부장이나 정유라 씨와 최순실과 함께 생활해봤던 분들이 정언에 따르면 최순실의 머리 위에 있는 게 정유라고 최순실 엄마도 딸에 대해서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도 엄마가 볼 때 딸은 인터뷰를 너무 즐기신다. 유럽에서도 인터뷰 자주 하시고 공항에서 사실 그게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는 인터뷰입니다. 본인이 하고 더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 변호사 말씀처럼 입을 여는 것 딸이 구속 안 되는 건 좋으나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나까지 다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따라 입 닫아라는데요. 저는 정유라 씨가 별로 입 닫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 주도 면밀한 최순실 씨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딸과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기록이 될 거라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요. 과연 어떻게
본인이 알아듣게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될까요? 오랜 동안 피고인 접견도 그렇죠. 해오신 경력이 많았던 박 변호사님은 최순실은 지금 많이 진화했습니다. 재판을 네. 많이 받다 보니까 뭐 우리 속칭 반 변호사다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입장에서 만약에 딸이 왔다 그러면 네.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묵비권 다른 의미의 묵비권일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금 검찰에서 소명한 정도라면 입증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예 입을 닫고 최대한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면 네. 본인도 살고 정유라도 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살고 네. 삼성도 살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최순실 입장에서는 이 공부를 많이 했던 법을 이제 좀 많이 알아가는 최순실이라면 충분히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통해서 아마 이 난국을 좀 헤쳐나가려 하지 않을까. 다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정유라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는 엄마가 암만 얘기해도 네. 또 얘기를 할 또 스타일이 아닐까 또 싶기도 합니다. 네. 차지은 교수님은 어떻게 의견을 예, 저는 뭐 적으셨어요? 체크 어게인 앤 하이드라고 썼는데요. 네. 저 정유라 씨가 지난번에 뉴스의 덴마크에서 품격을 높이는 영어와 네. 아니 뭐 영어 쓴다고 품격은 높아지진 않지만 이 그 정유라 씨가 네. 덴마크에서 한국 기자들 만났을 때 인터뷰할 때 보고 네. 이러니까 또 그 전에도 보니까 영어를 꽤 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체크 어게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유라 씨가 한 번 영장이 기각됐지만 네. 계속적으로 바깥에 불구속 상태로 있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쵸. 그 엄마 입장에서는 여기 방심하지 말고 지금 지난번에 1차 영장실질심사 때 했던 여러 가지 답변들 다시 꼼꼼히 한번 새겨보고 2차 재영장 청구가 되면 네. 그때도 분명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라. 네. 그 다짐부터 먼저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이드인데요. 이 숨겨라 감초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 하이드라는 단어 안 속에 보면 또 다른 또 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네. 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 모든 걸 비밀로 하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 하이드라는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정유라 씨가 엄마와 또 나아가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네. 이 주요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함부로 입 놀리지 말고 네 감정도 드러내지 말고 웬만한 건 다 비밀로 하라는 그런 당부를 아마 하이드라는 단어 속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말 타라고 해야 하면 강아지 사달라고 답변했던 정유라한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깊이 들어가고 있는 의견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네, 허 교수님은? 예, 저는 이제 빨간 근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우리 네. 국민들이 아직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직 찾지 못한 비밀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최순실 씨의 사무실에 있었던 그 빨간 근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빨간 근거를 검찰이 못 찾았을 때 이게 과연 어디가 있을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삼성동 자택 지하 어디에 숨겨놓았을지 네. 않겠느냐. 왜냐하면 검찰이 거기만큼은 아마도 그 수색을 못할 것이다. 네. 근데 실제 특검도 수색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밀들에 대해서 잘 지켜라 이런 말도 있고 특별히 최순실 씨는 뭐 사람들 잘 못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지금 여비스 한 분이 굉장히 많은 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뢰관계를 가지고 많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근거 속에 들어있던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조카한테도 이야기했던 또 그런 뭐 숨겨진 돈들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친딸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점검 언론과 검찰의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들을 빨리 해봐라. 그런 네. 이야기들을 틀림없이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한번 해보는데요. 어쨌든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자기들은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네. 국민들이 보기에 또는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업무를 해태했거나 아니면은 소극적으로 지금 항명을 하거나 정유라 씨를 구속시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런 의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고 국민들도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느냐. 그 네. 이유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조사, 감찰 이런 문제에 대한 뭐 항명이 아닌가 또는 뭐 윤석열 지검장이 7기수를 깨고 지검장으로 임명된 거에 대한 검찰 핵심 간부들의 또 저항이 아닌가 이런 예측도 한번 해봅니다. 네. 미승 빌딩 지금 정유라 씨가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엄마 최순실이 매물로 내놓으려고 했다가 법원에서 제재당한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취재진이 그 빌딩 앞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다고 하던데요. 과연 저곳에서 어떤 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재산 도피나 아니면은 범죄 수익이나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자연스러울까요? 움직임이? 모든 취재진이 보고 있는데 말이죠. 당장은 아마 뭐 재산 도피라든지 증거인멸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저 안에서 첫 번째 하는 게 아이 부분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지금 덴마크에 있는데
아이를 빨리 귀국을 시켜가지고 최소한 아이와 같이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을 이제 언론기관이라든지 언론에 네. 보이려고 할 거고요. 다른 어떤 증거인멸이라든지 그런 행동은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다. 곧 검찰에 소환은 될 겁니다. 네. 뭐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뭐 불려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어떤 눈에 띄는 행동을 했다가는 아마 제가 알기로 기자들 저 앞에 다 서 있을 거거든요. 눈에 띄는 행동은 뭐 물질적 행동이든 뭐 네. 계좌라든지 이런 행동이든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네. 저는 지금 정유라 씨가 저 빌딩에 간 것도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면 국민들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다. 왜냐? 저 빌딩이 어떤 빌딩입니까? 미승 빌딩이 사실은 이 모든 최순실 게이트의 본부 같은 곳입니다. 네. 저 빌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뭐가 있습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그렇죠. WK 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과거에 최순실 씨가 작전을 짜고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곳이 또 저기입니다. 그런데 친척 집도 있고 또 제가 알기는 최순실 소유의 집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저기 들어간 것이 저게 아들을 키우기 적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고 네. 또 이제 최순실 씨가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삼성이 승마 선수 6명한테 지원해 주는데 그 원오브 댐이 자기다. 네. 그랬는데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정유라 외에 다른 승마 선수들은 지원받은 사람이 없는 걸 제가 알고 있고 또 아기 침대 뭐 100만 원, 무슨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데 드는 돈 이걸 전부 다 삼성이 준 거로 보이는 그 돈으로 쓴 겁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은 그럼 의아할 겁니다. 자, 이 모든 게이트의 출발이 좋은데 왜 검찰은 그런 돈을 막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혐의를 잡지 않고 이제 입학과 청담 고등학교만 하지? 아니 체육 특기생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구속까지 시키기 힘든 걸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 네. 일반 모든 국민들이 의문시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손을 대지 않은 것일까?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이 정유라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계기로 굉장히 많은 저는 반성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네. 굉장히 많은 연구도 필요한 거지.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의구심은요. 또다시 이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신의 아들도 곧 데려오겠다라고 해서 어쩌면 왔을 수도 있고요. 이르면 이번 주에도 다음 주죠. 가능할 거라고 하던데. 속도를 낼 겁니다. 다른 네. 것보다 이제 혹시 구속이 됐었을 경우에는 뭐 친부와 합의가 어느 정도 됐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친부가 양육자 변경 신청 같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가 네. 구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있어야 돼. 그걸 가장 아마 싫어하고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당장 구속을 면하게 된 상황에서 아들 입국부터 먼저 서두를 것으로 보이고 네. 미승 빌딩에 거주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유라 씨 본인은 이제 다른 집들도 다 팔았고 또 검찰에 드나드는 것도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저거를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일가가 전부 사업체부터 시작해서 다 독일로 옮겨갈 계획을 세웠었다. 그래서 네. 독일에 다 기반들을 마련해 놨었다. 그리고 더하기 이미 최순실 씨가 독일로 갈 시점쯤에는 모든 것들 한내 걸 정리를 해놓을 만큼 해놨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현실적으로 없을 수도 있다. 그 네. 말은 다 빼돌릴 만큼 빼돌려놓은 게 혹시 아닌가. 이제 와서 굳이 정유라가 뭘 할 이유도 없을 만큼 정리가 된 거였고 그래서 네. 갈 때가 미승 빌딩밖에 없었다라면 또 향후에 뭐 최순실 씨가 단죄를 받든 어떠든지 간에 부정한 재산이나 이런 부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듭니다. 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일부에서는 철부지 행세를 했다. 혹은 철부지 전략에 통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철부지인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검찰에서 참 어떻게든 더 진술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예, 저도 뭐 초반에 사실 그 정유라 씨가 그 공항에 입국했을 때 해견을 네. 보면서 좀 철부지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통과해서 나온 걸 보니까 네. 단순한 철부지가 아니구나. 상당히 나름대로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가 뭐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지금 자신의 공격 포인트에서 어떠한 부분이 허술하다. 네. 이걸 나름대로 충분하게 대비를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 소위 말해서 좀 수룩한 면을 보이면서 네. 일종의 또 어떻게 보면 그 이 검찰이나 그 판사나 아니면 국민들로 하여금 또 약간 동정적인 이 여론도 좀 불러일으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도 상당히 좀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아들도 사실 그날 같이 안 왔던 부분들도 저는 이러한 이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들도 뭐 자신이 지금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네. 오다 보니까 아들도 못 챙겨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또 구속까지 돼버리면 나는 상당 기간 아들을 못 본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아마 영장실질심사하는 과정에서 판사에게 업소를 했을 겁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다 계산된 전술이라고 한다면 정유라 씨가 단순한 철부지는 아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앞서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엄마 최순실 씨가 반변호사라면 그 엄마의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그 정도의 생각까지도 갈 수 있는 네. 이 그런 아주 똑부러진 약간 나쁜 관점에서 똑부러진 그런 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네. 저게요. 자기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 본인은 어린 나이에 엄마와 함께 부정 입학도 해봤고 엄마와 함께 부정한 학점도 받아봤고 네. 또 고등학교 때 출석도 안 하고 출석으로 인정받기도 해봤고 온갖 것들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 모든 걸 엄마가 했다라고 지금 떠넘기고 있을 뿐이지 그런 편법과 탈법이 다 통한다는 사회를 어린 나이에부터 경험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뭘 모르거나 철부지는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 사회를 어떻게 잘 이용할 줄 알고 이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힘이나 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치고 나갈 줄 알고 지금은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서 어떻게 빠져나갈 줄 아는지를 잘 아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짐작을 충분히 해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정유라 씨가 오빠라지는 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으로서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어떤 네. 지금 SNS 타임라인은 아주 이런 걸까지 올라옵니다. 미승 빌딩에 갔다고 하니까 저 빌딩은 이제 조만간 상속받든지 정려받을 빌딩이다. 아까 네. 지금 누군가 말씀하셨지만 재산 처분을 많이 하고 저거는 이제 팔고 싶어도 200억 정도 시가인데 70몇 억은 지금 법원이 잡고 있습니다. 네. 만약 유죄 판결이 나고 나면 70몇 억은 이제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유라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 집입니다. 어쨌든 네. 내가 가져갈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국민들이 화나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정유라는 공항에서 난 내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이대 가본 적도 없다고 했는데 전공을 왜 모릅니까? 자기가 그 전공 선생님한테 숙제 리포트, 욕설 담긴 리포트 이미 제출했고 또 중국에서 무슨 열린 의상쇼도 갔다 왔고 본인이 전공 압니다. 왜 모릅니까? 네. 그리고 선생님 교수방도 갔다 왔고 총장하고는 손잡고 학교 구형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거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우리도 알고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은 어떻게 저렇게 방치하고 또 언론에서는 정유라 보니까 참 똑똑하다. 정말 당차다.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이런 게 화제가 되니까 저는 정유라 씨가 만약에 물증이 없다면 네. 구속할 필요 없는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적어도 대한민국 검찰 정말 제대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지금 정유라 씨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호인들 못지않은 검사들이 나와서 그 논리를 갖다 제압해야지 지금처럼 한다면 정말 정유라 씨는요. 네. 언론을 갖다가 아마 즐길 겁니다. 지금 정유라 씨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나 하는 말 내용을 보면 정말 기자들 머리 위에 있다는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네. 자신이 여러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허탈감 준 데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반성을 한다고 하는데요. 최순실 씨는 이제 영어의 모험이 되지 않는데 성공한 정유라 씨로부터 옥바라지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제 접견 부분이 이제 면회라고 그러죠. 네. 면회 부분을 면회 허락받으면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의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최순실이 지금 매일 지금 재판에 아마 임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피고인인 경우도 있고, 증인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날은 토요일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토요일 날이 이제 면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요일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 정유라가 밖에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 계속 좀 원했던 게 자신의 어떤 비서라든지 좀 보게를 좀 해달라는 원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역할을 좀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들지만 그 면회, 가족 면회 갔을 때는 녹음이 된다든지 옆에 다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면회를 하면서 어떤 범죄 관련된 얘기를 나누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런 얘기는 이경재 변호사라든지 변호인을 통해서 변호인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얼굴을 볼 수는 있다. 아이 데리고 와서 얼굴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면회를 통해서 옥바라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국가와 국민 관심 없고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이니까 반드시 잘 챙겨라라고 장시호 씨에게 최순실 씨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적개발 원조라고 하는 새마을운동 이름으로 나갔던 사업들이죠. 철퇴를 맡게 됐습니다. 박근혜 그때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쳤던 그 새마을운동 오늘 인수위원회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줄줄이 간판을 내릴 거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박 전 대통령 보시겠습니다. 60여 년 전 대한민국은 식민 지배의 아픔과 전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할 수 있다는
새마을 운동 정신이었습니다.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넘어 중남미 지역으로도 새마을 운동의 열기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여러분들이 각국의 현실에 맞는 새마을 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최순실 씨가 국정교과서 연설을 뜯어 고칠 때나 특히 공적개발 원조라고는 다른 나라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새마을운동 수출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각별하게 애쓴 것 같다는 흔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저 두 사람이야 그 새마을운동이 자기들의 삶의 하나의 그 기둥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아버지가 했던 그 시절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도 어쨌든 그 시절에 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영부인의 역할을 사실상 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주도하는 데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또 그때의 영광을 되살리고 싶고 또 그것을 계속 개성하고 싶은 건 사실일 겁니다. 네. 이제 즉 권력의 핵심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공무원들은 거기에 뭐 아주 강하게 또 이렇게 호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사업의 앞에 새마을자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하고 아무 관계 없지만 뭐 새마을을 붙게 되고 또 창조 경제를 한다니까 창조를 붙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또 정권이 바뀌면 슬로건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또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새 정부가 때라 아니고 공무원들이 알아서 많이 그래 합니다. 네. 우리가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이라는 사업명에 녹색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뭐든지 정부에서 통과 아닙니까? 그렇게 국회에 제출이 됐고 네. 또 참여정부에 때는 혁신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은 다 오케이 되는 또 뭐 이런 식의 이제 정권마다의 주요한 국정 동력으로 삼던 슬로건에 공무원들이 너무 맞추는 경향이 있다. 네. 그래서 이거 뭐 김진표 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일카를 며칠 전에 한번 안 했습니까? 맨 처음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뜰 때는 인수위가 점령군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우리는 겸손하게 잘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며칠 지나서는 공무원들이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네. 했거든요. 내용은 똑같은데 앞에 그 표준만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제목만 바꿔서 들고 와서 보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도 물론 뭐 이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아주 잘못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뭐 국정농단까지 여기에 연관될 정도로 문제가 됐던 거니까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지만은 실제 관료 사이에 이런 관행들이 있다. 네. 이것은 이 새로 드는 정권의 핵심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이라고 했을까요? 저거는 다른 나라 돕는데. 저는 근데 이거는 구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ODA라고 해서 공적 개발 사업은 저는 좀 더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제대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도 최근에 그 최순실 씨의 그 미얀마 ODA 사업에 본인이 개입해서 뭐 커피 사업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문제는 그겁니다. ODA 산업과 새마을이 왜 연관이 되느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저 연설은 의미는 네. 있는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할 때 대한민국은 ODA 원조를 받아가지고 컸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큰 국가가 됐으니까 이제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못 사는 나라에 지원하는 건 당연하고 저도 의원실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어떤 경제력에 비해서는 ODA 지원을 좀 적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새마을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를 정치 도구화한다든지 또는 네. 최순실이 개입된 미얀마 ODA처럼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이냐 또는 녹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말 필요한 건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과 같이 부적절한 어떤 이권 개입 같은 게 있는 거는 그건 잘라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재 변호사님. 예, 지금 이권 개입 이런 말씀을 잘 지적을 해주셨던 게 저거를 잘 했으면 정말 네. 우리나라의 어떤 브랜드라고도 내세울 수 있었던 과거에 어떻게 보면 좋은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 ODA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가 부적절한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네. 코이카와도 현재 이미 기존에 진행 중인 한국국제협력당하고도 갈등을 일으켰고 또 결국 인사 개입까지 했던 정황도 드러났고 대사까지도 좀 혹시 최순실 씨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불러일으켰고요. 아프리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서 정작 필요로 하는 어떤 식수라든가 이런 것 대신 현지에서는 부패해서 이 먹기도 어려울 것 같은 한식 개발 사업 같은 것이 엉뚱하게 지원이 됐고 거기 또 이화여대와 연결됐다는 그런 의혹까지도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최순실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한국 내에서는와 달리 저기 또 누가 감시하는 눈길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것들이 수익 사업으로 변질됐던 그런 부분까지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폐기에서 끝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더 수사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사실 뭐 새마을 정신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취지는 상당히 그 아주 바람직한 것이죠. 그 네. 새마을 정신 자체가 그 내세우고 있던 것이 근면자주 협동 아닙니까? 그쵸. 그러나 문제는 70년대 개발 독재 시대 때 새마을 운동 자체가 이런 이 농촌에서의 자발적인 밑으로부터의 운동이 아니라 이 지금 권위주의 정권의 자신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공고한 처지를
이미지를 포장하고 분식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것이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지시형 형태, 이런 식으로 강압적 형태의 이 농촌 개발 사업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은 물론 뭐 본인은 아버지 시대 때 이야기했던 그 새마을 운동의 본 취지를 살리자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동안 ODA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나라들과의 협력 과정에 있어서 이 상당한 투명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 아버지가 했던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이 지시 형태에 따르는 그런 식의 ODA 집행의 측면이 강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ODA의 그 근본 취지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시 바람직한 형태로 바꾸자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새마을 운동이라는 부분은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은 우리가 이번 그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도 우리가 명백히 봤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과거 아버지 시절의 그런 통치 패러다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블랙리스트 같은 거 아닙니까? 이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언사나 그런 이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배제하고 아주 완전히 빼버리는 이러한 식의 모습들이 결국은 ODA에서도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 자체로 일종의 박정희 당시 전 대통령의 통치 패러다임이 은근슬쩍 묻어두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아마 문재인 대통령판 역사 바로 세우기 하나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그 박정희 기념관 추진위원회도 이미 초선 의원 시절부터 함께 논의한 걸로 봐서는 각각의 본인들의 선친의 유업 혹은 위협을 승계받는다는 측면에서 운명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바로 그때부터 최순실 씨가 주도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바로 저 부분입니다. 저게 이제 채널A에서 인용을 했던 건데 저 회의를 하는데 최순실이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보다도 말을 더 길게 하고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보면 최순실 씨는 당시 유치원에 이제 본장으로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 운동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마케팅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이 이니시티브를 쥐고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을 갖다가 이끌고 가려고 했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걸 보면 최태민 일가는 상당히 박정희 마케팅으로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데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제 그 뒤에도 보면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그대로 보면 정말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평가는 엇갈리지만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심지어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 왔을 때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총재한테 새마을 운동 좀 가르쳐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엉뚱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권력과 부를 사는데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떤 의미에서는 새마을, 박정희 대통령 저 문제에 대해서 최순실한테 어떤 주도권을 준 게 아닌가 싶고요. 박정희 기념사업은 제가 듣기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많이 도와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저 당시 대통령이셨는데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 안 해줄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비판적인데 정작 DJ께서 내 도와줄게. 그래서 상당히 지시도 많이 하고 해서 그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만큼은 안 했지만 어쨌든 저는 DJ도 박정희 대통령이 정적이었지만 나름대로 그런 사회에 대해서는 도와줬다는 걸 보면 정치라는 것이 라이벌 또는 정적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서로 좀 용서도 하고 또 인정할 건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그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 정치보복의 유혹을 끊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됐던 거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그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애썼던 부분은 지금도 다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렇게 잘 만들어져 가려면은 실제로 추진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근데 기금 모금을 하면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무엇을 도와주려고 김대중 대통령이 해도 실제 그걸 추진하는 사람이 자체 일정 정도의 모금을 해야만 거기에 맞춰서 정부도 도와줄 수가 있는데 네. 실제 자기들이 주도해야 될 사람들의 자발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무산됐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다른 대통령은 정부에서 도와주는 의지들이 약했지만 자발성이 많아서 굉장히 추진 사업들이 잘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실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는 새마을 운동가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고 또 그걸 기념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인 자발적 동력은 많이 떨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하고요. 그것을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무리하게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봅니다. 네.
특히 미르재단이 정부보다 먼저 앞서서 움직여서 당시의 정부 관계자들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일명 코리아 에이드라고 해서요. 음식이나 보건의료, 아프리카 국가들 도와주자는 취지인데 이게 하필이면 정유라 씨가 들어가게 될 이화여대를 꼭 집어서 여기를 함께 협력하라고 해서 말이죠. 네. 도대체 최순실의 계획은 어디까지 내려가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중요 사업 곳곳에 최순실의 입김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 네. 증거는 안종범 수첩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뭐 수첩에 의료 지원, 문화, 음식 항목 적어놓고 코리아 에이드 사업인데 그 밑에 2대 의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네. 2대 의대는 뭐 어떻게 해석할 수, 누가 보더라도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2대 의대한테 맡겨라고 했고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 내용 중에 많은 어떤 이권이라든지 많은 혜택이 이화여대한테 가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사업 자체가 뭐 다 좋을 수가 뭐 좋은 사업이죠. 공적 네. 원조 사업이니까 좋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에 대한 최순실을 비롯한 특정인의 혜택으로 돌아갔다는 게 이 사업 자체의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어떤 부분 적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적폐를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좀 바꿔야 될 법이라고 보입니다. 네. 노승일 전 부장의 경우에는 믿고 싶지 않지만 커피 브랜드 사업을 꿈꿨던 최순실 ODA 과정에서도 혹시 커피가 맛있는 곳만 골라서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추정을 불러일으키게 할 만한 석연찮은 구석이 많았죠. 드디어 재판의 증인으로 노승일 전 부장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내일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만 골라서 했던 사람. 어느 순간 가불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순실은 비선이 아니라 리모컨이 아니었나.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은 나를 작동시키는 리모컨 역할을 했다. 비선은 아니다.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 대통령이 움직였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그걸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족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가족도 믿지도 않는다. 뭐 오로지 믿는 건 없으니까. 최순실 씨다.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로 오로지 믿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족이다 이거예요. 네. 둘 사이는 가족과 그러니까 가족 같은 동생. 영태가 이제 그 탄핵이 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순실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차에서 통화하는 걸 들어봤더니 갑과 을이 바뀌었더라.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런 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순실 씨가 갑처럼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영태는 이제 차가 이제 조용하니까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들렸었나 봐요. 그랬더니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야 보니 생각이 나는 겁니다만 참 허탈하게 됩니다. 최순실 씨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 갑이었다. 그러나 같은 노승일 전 부장은 그런 최순실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정유라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본의 아닌 생태계 지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노승일 부장은 사실 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게 네.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시발점이 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영태하고 같이.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제 증인으로 나오는데 아마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뭐 증언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많은 얘기를 아마 쏟아낼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 조사 이상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할 건데 그 반대 신문을 노승일 전 부장이 어떻게 답변하느냐 이게 조금 핵심 포인트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지금 22부 재판 받고 있는 22부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반대 신문을 지금 허락하고 있거든요. 특히 네. 최순실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많이 진화해가지고 직접 신문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최순실이 노승일 부장한테 또 신문을 할 것인지 이때껏 침묵을 유지하던 박 전 대통령은 또 어쩌면 질문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내일 재판에 아주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나온다고 해서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원래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참고인으로서 모든 얘기들을 다 했는데 그거를 그 기재된 서류만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나왔기 때문에 법정이 직접 불러서 들어보자. 그리고
우리도 반론을 제기할 부분에서 반론을 해야 저 내용들을 인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노승일 부장의 어떤 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한국 내에서의 재단법인을 만든 것도 노 부장이 만들었었고 독일에 가서 기초적으로 비덱스포츠나 이런 전신을 다 만든 것도 노승일 부장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삼성과 지원 사업을 할 때 이 계약을 체결한 것도 노승일 부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 박 전 대통령 두 사람 사이에서 이 뇌물죄로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네. 내일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될 건데 노승일 부장이 저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것처럼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어땠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요. 마치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의 물과 공기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네. 굉장히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평생 너무나 자연스럽게 옆에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라서 특별히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고 있다, 뭘 내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끌려갈 땐 끌려갔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볼 네. 때는 저 노승일 전 부장은 어쨌든 해외에서 정유라, 최순실과 같이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되게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면 알겠지만 평소에 국내에서는 안 친했던 분들도 네. 함께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생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게 되는데 네. 지금 노승일 전 부장의 증언을 들어보면 같이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안에서 최순실 씨가 누군가 통화하고 있는데 외교부 같아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노승일 전 부장이 TV에 나와서 하는 저런 어떤 품평 있지 않습니까? 네. 최순실 머리 꼭대기에 정유라가 있다는 것보다도 팩트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네. 내가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더라. 그런 것들이 정말 저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는 물증 같은 것들도 나올 수 네.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나 말이죠. 검찰이 원래 정유라 씨를 구속시키려 했던 게 정신적 압박을 최순실 씨에게 줘서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끌어내볼까 했던 거였는데요. 내일 재판에서 의외로 심경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격해지거나 말이죠. 사실 뭐 노승일 씨가 앞서 말씀들 하셨지만 사실 그 최순실 씨의 독일에서의 행적 그리고 또 이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실무적인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지금 최순실 씨가 모든 걸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 포인트 대목마다 아마 노승일 씨가 아니 그때는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한테 이렇게 지시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마 상당히 반박성 증언을 많이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럴 네. 경우에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한 행동을 보면 증인들이 그렇게 한 부분에 자신이 강하게 목소리로 반박을 했지만 아마 노승일 씨는 직접 그 최순실 씨와 같이 말을 맞춰가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가 일종의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환경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노승일 씨의 내일 그 증언 자체가 상당히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을 처음 어떻게 만들고 기획서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다 지시받아서 저 사람들이 해 올리면 그 서류를 가지고 최순실 씨가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그 누군가는 지금 거의 박근혜 대통령이나 다 국민들도 공지하다시피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고 네. 나면 똑같은 지시들이 다시 내려오게 되고 그것으로 어떻게 했다는 게 다 나와 있고 심지어 그 우리가 차은택 감독입니까? 차은택 감독은 자기가 뭐 해준 말을 그대로 최순실한테 주면은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걸 봤다고 이렇게 수없이 이야기하는 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본다면 사실상의 이 최순실 씨가 뭐 박근혜 대통령은 시녀 같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시녀가 사실상의 주인이 돼버리고 시녀를 부리던 여왕은 거꾸로 시녀의 조종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노승일 씨의 입을 통해서 내일 대목마다 여러 가지 그런 그 증언들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내일 재판에 나오게 될 노승일 전 부장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드디어 그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이 태극기와 성조기 물결로 뒤덮였다고 하는데요. 일제히 홍준표 전 지사의 지지자들로 집결이 되는 인천공항 1시간 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모습만 보면은요. 홍준표 전 지사의 이야기를 듣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만 보면 고위공직자 금이 환영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상당히 다듬은 것처럼 보여요. 자신이 부족해서 대선 패배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저 홍준표 전 지사가 공항에서 저렇게 쉿하지만 본인이 말씀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가신 것 같습니다. 본인도 아마 미국에 쉬러 가셨다고 했지만 네. 쉬러 가신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정치적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원격으로 선거운동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국내 상황도 잘 아는 것 같고 네. 또 SNS를 통해 가지고 뭐 국내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강렬한 메시지를 많이 던졌기 때문에 네. 본인에 대한 비판과 격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하신다.
너무 단어가 거칠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탓에 오늘 귀국 일성 기사를 보면 상당히 말을 줄인 것 같고 내가 많이 부족해서 대선에 졌다 미안하다는 거지만요 이 말 전체로 보면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는 걸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직접 나서든지 추대를 받든지 7월 3일 이제 벌어질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 나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든 저 장소에 간 분들은 마치 반기문 전 총장이 국내 입국할 때 분위기처럼 선거 끝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분위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그런 걸 보면 홍준표 전 지사는 아마도 뭐 자의반 타의반 당권을 향해서 달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추대론하고 불가론이 막 계속 막 형국이 맞섰는데요. 지금 저런 분위기라면 정말 홍준표 지사 얼굴에 지금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저 부분이면 뭐 어쨌든 당권은 결심한 게 아닌가.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그래서 온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당내의 어떤 행동 친박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중요한데 저 정도의 어떤 기국 환영의 어떤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는 뭐 이제 당권으로 결심을 한다. 추대 받기는 뭐 글쎄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유력 주자라고 하는데 의문을 달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홍준표 전 지사가 바퀴벌레 혹은 낯술 마신 것 같다라고 칭했던 분들하고는 어떻게 수습을 해 나갈까요? 오늘 정호택 원내대표는 홍준표 전 지사 귀국 물어보니 당대표가 그런 것까지 답변해야 되느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던데요. 그렇죠. 뭐 지금 그 친박계 또는 뭐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주류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선에서 진 이 대선 후보가 지금 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그 정치의 한가운데로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에서 불편한 신경을 아마 지울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홍준표 전 지사가 오늘 사실 뭐 아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그 본인이 지금 그 미국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여러 가지 SNS 계정을 통해서 자신의 귀국 일정을 상세히 다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보면 저는 홍준표 전 지사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범주류,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범주류나 친박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 나름대로 정치의 그 맥이랄까요, 포인트랄까요, 이런 걸 정확하게 찍어낸다. 집어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그걸 갖다 이슈화시키고 그걸 갖다 전파시키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뭐 우리가 지금 본 장면도 바로 그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향후 전당대회에서 이 지금 당권을 내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아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지금 친박계나 주류가 지금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 못지않게 저는 주목되는 움직임이 당내 초재선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유리더십입니다. 지금 홍준표 전 지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막말 은행, 그리고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이 또 대선 이후의 바퀴벌레론, 그것도 관련돼서 또 이런 낯술론,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열성 지지층들은 저렇게 끌어모을 수는 있지만 과연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도표들, 소위 말하는 확장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홍준표 전 지사가 과연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초재선 당내의 소장파들이 유리리십이라는 그런 부분을 강하게 목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향후 전당대회 구도 자체도 조금은 상당한 차질이 이 홍준표 전 지사 입장에서는 차질이 약간 빚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외연 확장, 혹시 당 쇄신 카드로 홍준표 전 지사가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귀국 전에 보면 나는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없다. 그러나 친박은 빠져라라고 가르마를 확실하게 타긴했었습니다.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래 있지는 않을 거고 잠시 생각을 좀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판을 짜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할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보수 파세력을 재결집해서 이 나라가 친북 좌파의 나라가 되도록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난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저도 없습니다.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합니다. 이 발언 이후에 오늘 귀국 발언이 방금 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잘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는데 제작진이 다 발라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나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못을 한 바람에 대선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을 한 달 전에 대선으로 모시는 것 같습니다. 워낙 홍준표 전 지사 보셨습니다만 전과 후 차이가 있습니다. 목소리도 분명히 다르고요. 상당히 여유가 묻어난다고 진성호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기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기국을 할 때는 뭐 한 달 동안의 어떤 성찰과 반성된 그런 모습 좀 버전이 좀 좋아진 모습을 보여줘야 네.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뭐 공항에 들어와서 일성으로 굉장히 준비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지지자들과 국민에게 약간은 사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강력한 뭐 새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렇게 해서 당권의 도전에 대한 걸 분명히 하는데 사실 미국으로 나갈 때에도 당권 도전을 분명히 선언하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당권 가지고 다투고 싶지 않다. 친박은 빠져줬으면 좋겠다. 바로 그 순간에 친박은 빠져줬으면 좋겠다. 그 순간 그 말씀이 당권 싸움을 바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친박이 빠지면 당권은 당연히 내가 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바로 하고 가신 거고요. 그리고 가셨어도 계속 그와 똑같은 메시지를 연속해서 SNS를 통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 인파들도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의 이제 쇠과시용 동원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당권에 대한 선언이 1승일 것이고 2승에서는 이제 뭐 보수의 다시 회복을 이제 이 모습으로 보여주겠다. 네. 그리고 본인이 건재하고 본인이 가장 세가 강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네. 당내 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봅니다. 근데 제가 볼 아까 때 플래카드 보니까 네. 아예 홍준표 대표 기국이라고까지 써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속칭 플래카드의 알박기인가요? 그렇죠. 알박기를 이미 시작을 하신 것 같고 대통령제가 SNS만 그 아예 뭐 한 달 동안 하셨겠습니까? 그 SNS를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국내 이제 본인과 함께 손을 잡을 만한 분들과 정치 세력화를 꾀했을 것 같고 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거의 지난 10년 동안 여권에서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 조직 당의 어떤 세력이라고 하는 거, 당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딱 짜여 있었는데 이게 많이 정규군이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밖에서 게릴라군을 모으신 거예요. 밖에서 게릴라군을 모아가지고 당에 지금 들어가서 네. 아직 전열을 정비를 못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거기를 다 차지하겠다 이런 어떤 것이 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뭐 중도의 확장 이런 부분들을 고려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전 지사 입장에서는 오로지 네. 현재 들어가서 당이 재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치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지금 귀국 일자를 상당히 빨리 좀 당기신 거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느낄 만큼 흡족해 하셨을 것이다. 양지열 변호사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네. 연설을 들어보시면서 홍준표 전 지사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또 이 메시지를 들은 친박 의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지사가 내세우는 게 빨간색입니다. 네. 레드 준표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본인 몸속에 화가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네. 오늘 보면 굉장히 점잖게 홍준표 치고는 굉장히 점잖게 짧게 발언하고 들어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국에서 국내 정치 소통을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홍준표 전 지사를 비판하던 보수의 정치인조차도 네. 차선책으로는 홍준표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자, 새누리당, 한나라당 또 지금의 자유한국당까지 보수정당의 계보들은 야당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고요. 야당을 할 때도 일목요연하게 뭐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는 리더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기자실에 보면 가장 저격수 노릇을 잘했던 분들이 이재호, 홍준표, 김문수, 뭐 정영건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야당의 저격수로서 날렸던 홍준표라면 야당 리더는 잘할 것이다. 네. 여당 대통령이 될지는 물음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당을 추스릴 사람은 홍준표 아니냐는 것이고요. 플러스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만약에 친박이 당권을 잡게 되면 네. 앞으로 바른정당과의 관계도 그렇고 힘들 것이다. 홍준표가 대표가 되면 바른정당과는 대화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온 걸 보면 네. 저는 홍준표 지사가 명분은 조금 밀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게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네. 뭐 홍준표 전 지사가 사실 뭐 그 지금 현재 판세로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홍준표 전 지사가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그저께 놓은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지지율이 8%대입니다. 8%대. 본인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24%를 득표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그때 24%더 넘어까지 갈 수 있다고 아마 자신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그 이후에 보여줬던 그런 그 홍준표 전 지사의 그런 은행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 보수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그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바른정당에게 뒤지는 결과를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홍준표 전 지사가 그러면 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전당대회를 지금 안 나가겠다. 네. 자신은 자숙하고 반성의 모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반대적으로 그럼 홍준표 전 지사가 행보가 왜 저렇게 빠르냐. 저기는 저는 뭐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자신이 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친박계로부터 빨리 이 당권을 갖고 와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도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또 하나의 그 개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그렇죠. 판결이라는 거죠. 대법원 판결에서 자신이 제1야당의 당수가 되고 나면 이 아무래도 그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자신에게 그러니까 불리하게 내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계산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이 다 통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자신이 당대표로 지금 지휘해서 이기지 못했다? 저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홍준표 전 지사의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는 거기서 끝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홍준표 전 지사의 그런 정치 행보 자체를 저는 네. 조금 숨고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차 교수님이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드린 이야기는 이겁니다. 네. 홍준표 지사 측 분들은 저 지금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거를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 내가 쓰러졌던 당을 추서 담고 15%가 안 나와서 선거 보전도 못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24%까지 올렸다. 그런데 내가 미국 가 있으니까 이 뭐냐 이게 이 모양이 지금 8%야 8%. 네. 심지어는 TK에서도 지고 있어. 그렇죠. 그렇다면 홍준표 전 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내가 와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두 자릿수로 올리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정치라는 게 정말 명분은 내세우기 마련인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전 지사에 충고한다면 단어 선택이라든지 네. 품격에 대해서는 좀 이제 과외교사를 좀 두든지 좀 변해야 됩니다. 저게요. 대통령 선거에서 지난번에 워낙 최순실 케이스 때문에 쓰러졌던 당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네. 적어도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이 그런 단어를 선택하는 그런 데는 온당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홍준표가 어떻게 변신하느냐 그리고 어떤 과외교사한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네. 변화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 네네. 저는 사실 뭐 품격이나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홍준표 전 지사가 지금 현재 전국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세련된 좌파에 의해서 곧 우파를 개멸시킬 것이다. 네. 이 모든 것을 정치적 음모나 일종의 좌우파 진영의 그런 그 이념적 대립 그쪽의 싸움으로 지금 모든 걸 몰고 간다는 거죠. 그러나 과연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것이 단순하게 세련된 좌파의 행태 때문에 박수를 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계획적인 조치들을 해내느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싸움인 것이지 이거 좌파 우파의 진영의 싸움은 아니라는 건데 그 패러다임 자체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홍준표 전 지사의 반등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경험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준표 네. 지사가 뭐 그 이전의 경험은 다 차지하더라도 경남도지사로서 5년 반 정도 생활을 했거든요. 그동안의 경남도정을 전부 이게 좌파 우파의 대결로 도정을 5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극단적으로 경남도정 자체가 이렇게 대립과 갈등이 5년 반 동안 있었던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보수의 지도자가 됐고 노이즈 마케팅으로 성공했고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왔고 대선 후보가 돼서 그래도 24% 득표까지 했다는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 어떤 좋은 과외 교사가 온다 하더라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미국에 한 달 가 있는 동안에도 많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뭐 거칠게 했지만 오늘 일성은 굉장히 정제되고
좀 이렇게 국민들 앞에 약간 고개를 숙이는 듯한 이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은 아마도 이것도 가해교사의 충고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저게 얼마나 오래 갈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홍준표 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홍준표 전 지사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뭐 장점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뭐냐면 그렇잖아요. 뭐 그 친박들에 대해서 대권 도전하면서 당권 도전하면서는 그렇게 막 야단치고 나서 막 빨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없어져야 될 사람처럼 했다가 바로 그 순간에 당권 도전으로 뽑히자마자 그 이후부터 이제 친박 사라졌습니다 하고 같이 소리 끌어갖고 뭐 바퀴벌레니 뭔지 더한 말씀도 하셨다가도 그 다음날 언제 내가 그런 말 했다는 또 아무렇지 않게 손잡을 수도 있는 게 홍준표 전 지사거든요. 그리고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갈등 구조를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아주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재원 교수 지적하신 것처럼 본인도 아직도 재판이 계속 중이거든요.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갈등 구조를 유지를 시켜놔야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나오든 불리한 쪽으로 나오든 계속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불리한 쪽으로 나오면 계속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좌파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희생당했다. 그래야 자신이 살 칼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런 어떤 갈등의 홍준표 이런 식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홍준표 전 지사를 하나 옹호하면 이겁니다. 저분이 동대문에서 국회의원을 갖다가 했습니다. 저는 사선을 했는데 서울 강북에서 한나라당 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저분은 압니다. 저도 그쪽에서 해서 아는데 생활 정치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지난 대선 때는 이념적인 단어를 많이 쓰고 했지만 뭐 전국 좌파를 비판했지만 실제로 저분이 국회의원 생활할 때 가장 관심이 많은 거는 물가라든지 또는 생활 무슨 교육 이런 겁니다. 그거 안 하면 국회의원 못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지사가 대표가 되면 나름대로 또 변신할 거고요. 저도 이제 느끼는 건데 뭐냐면 홍준표 전 지사는 주변의 정치인들, 특히 후배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좀 불편한 존재입니다. 인기가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싫은 소리를 계속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분은 개파도 없고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인데 리더가 되면 좀 바뀌겠죠. 그래서 저는 저분이 야당 대표하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게 기자들의 평입니다. 그게. 저분은 남이 아픈 데를 정말 잘 집어내고 기자들이 안 쓸 수 없는 단어들로 아침마다 한마디씩 하는 거에 대해서는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여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당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제 품격을 높여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야당 리더를 한다면 저는 홍준표만한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저분이 현실적으로는 될 확률이 많고 다만 이제 그 다음에 지방선거나 이런 거에서 본인이 책임을 질 만큼 이제 하시겠죠. 그건 그 다음이라고 봅니다. 기사 감각이 워낙 탁월하신 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또 독설로 지지율을 이어갈 수도 있긴 한데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바로 그 지지 기반이 대구 경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일 한국갤럽 조사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청문회가 참 물렁물렁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홍준표 전 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야당으로서 9년 만에 변신을 하게 된 한국당은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장녀 문제가 계속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치 않게 의혹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어떻게 될지 이번 주에 가장 하이라이트인 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강경화 후보자의 있는 의혹 자체가 전부 다 장녀에게 지금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사실 뭐 장녀의 유장전 입은 이 강경화 후보자를 내정을 하면서 청와대에서 셀프로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 유장 전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일종의 거짓말 의혹을 낳고요. 그리고 또 장녀가 또 설립한 회사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장녀가 또 이래 정유세를 탈루했다는 그러한 또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 오늘 또 뭐 튀어놓은 거 보니까 또 뭐 음주운전까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 일종의 그건 어떻게 보면 연자적인 측면도 젊을 때 질주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강경화 후보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장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야당에서 이 지금 이제 거론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뭐 장관직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흔결이 된다고까지는 판단은 아직 안 됩니다만은 문제는 청문 과정에서 야당의 그런 강경한 그 공세에서 이 지금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인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설득시키느냐. 이것이 저는 최대의 관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이번에 그 김상조 후보자가 보여준 그러니까 그 답변 과정에서 상당히 그 국민적인 공감을 이끌어냈던 그런 부분을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가 또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또 다른 의혹의 빌미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처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음주운전은 뭐 딸의 실수나 아니면 과거에 분명한 잘못이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장관 후보자에게 보고 싶은 것은 거짓말 논란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혹은 국적을 포기해도 장녀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이질감은 있을 것 같아요. 답변 부분인데요. 지금 잘 다 얘기했지만 눈높이를 국민에게 맞춰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록 이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 유엔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표현이 조금 부적절할 수 있지만 모셔왔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유엔이나 외국적 기준이 아닌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 국민 일반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통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그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낮은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 그게 좀 공격적인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도 그거 잘 알 겁니다. 실력이나 이것보다는 아마 야당이나 그쪽에서는 어떤 장려 부분이라든지 의혹 부분으로 계속 나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좀 인정을 하고 거짓말 됐던 부분은 거짓말 됐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거를 좀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가장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의혹을 보내기 쉬운 부분이 이화여고의 그 유장 전입 과정에서 하필이면 또 학교가 운영하는 관사의 주소를 옮길 수 있었던 계기 같은 게 네. 혹시나 이제 특혜 같은 것이 연관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고 사실 지금 이제 프로필이 나오지만 55년생이십니다. 여기 네.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55년생 여성이 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겪었던 일은 사실 여기 있는 남자들로서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때 네. 당시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었다시피 했던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으로써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 어쩌면 어떻게 보면 핑계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변명으로 볼 수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본인이 더군다나 한국에서 생활했던 거 아니고 해외를 오가면서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는 것. 마치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제 네. 부인과 장인에 관한 전력에 관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럼 내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네. 나와 같은 노무현 전 대통령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게 아니, 강경화 후보자가 파격의 상징인 동시에 논란의 중심이 되다 논란의 중심이니까 보니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면 승부대 이게 강한 정면 승부가 아니라 솔직함으로 나서는 정면 승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강경화 후보자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강경화 후보자도 그렇고 이게 1차 장관 지명자들입니다. 김상조 교수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과거보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 네. 최순실 게이트를 이제 겪으면서 정유라 같은 특혜는 보기 싫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나고 싶다는데 지금 강경화 후보자도 그렇고 김상조 후보자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능력도 뛰어나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단점을 누릴 만한 장점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게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위장 전입에 걸려 있고 또 이제 전병헌 정무수석이 물에 기름을 부었죠. 뭐냐면 2005년 7월 이후는 안 되고 그전은 된다? 그렇게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장관 중에서도요. 위장 전입 한 명도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위장 전입이든 뭐든 간에 국민 눈에서 볼 때는 특혜로 보이는 겁니다. 불법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경화 후보자의 따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습니다. 아니 자 정년세도 안 내고 있다가 장관 후보자 됐다니까 뒤늦게 납부하고 그것도 일부 언론은 적게 냈다는 이제 의혹도 나오고 있고 또 정년세를 납부한 그 집도 이제는 카메라가 찍어가지고 다 보여주는데 저게 부동산 투기는 혹시 아닌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위장 전입했다는 그 집이 이화여고 교장 선생님 이름으로 네. 되어 있다?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저렇게 장관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저런 생각을 할까?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근정기간이 짧아서 이런 것들을 못 봤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분 많은 거 다 압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최순실 씨 같지 않은 깨끗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굳이 다운계약서 쓰고 또 이것도 관행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김상조 후보자는 나중에 대기업이 우리도 관행대로 했다고 하면 봐줄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 하는 장관 후보자들은 네. 제발 좀 깔끔한 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의 눈높이는 과거보다 더 높아져 있는데 강경화, 지금 김상조 물론 훌륭한 분들이지만 우리가 몰랐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반기문 전 총장과 만나서 오천하면서
장관 위한 원포인트 레슨도 받은 것 같고 위안부 할머니도 만나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꽤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일체 지금 언론에게 다른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네.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청문회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을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실제 나머지는 그냥 의혹으로 제기된 것 뿐이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위장 전입인데 이 위장 전입 뭐 지금 이화여고가 무슨 어떤 특수한 과거에 그런 학교도 아니었고 그냥 그 주소만 있으면 골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강북의 학교였는데 과거에는 굉장한 이제 이름의 명문이 맞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이화여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자녀도 한번 그게 같은 그 구성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저 개인의 저 문제보다는 이화여고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장의 관사였다가 나중에는 뭐 영어 교사들의 숙소로 쓰여 있다는 그곳이 지금 뭐 25분인가요? 이렇게 위장 전입이 됐다는 거예요. 전입자가 애용하던 아지타니었냐라는 그런 의혹이 거죠. 일고 그러면 있죠. 결국은 저것은 이화여고가 뭐 사회에 유명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문 자녀들 중에서 유치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데 이 공간이 활용됐던 것은 아닌가. 그러면 이화여대에 이번에 정윤화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화여고도 아마 같은 재단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 학교를 운영했던 분들의 운영 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뭐 또 동시에 뭐 지금 외교부 장관 내정자도 어떤 그런 관계성 속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면 그 역시 따끔하게 지적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얼마나 잘 그 청문회에서 7일 날 아닙니까? 그래서 뭐 슈퍼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줄줄이 지금 그날 동시에 진행된다고 하는데 잘 설명하면은 어느 정도의 동의는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본인이 뭐 이제 워낙 그 명성에 비해서 이렇게 부적절한 요구 하나와 그다음에 지금 다른 문제는 제가 볼 때 큰 문제라기보다는 다 의혹으로 제기된 거에 불과한데 오히려 의료보험의 문제. 이것은 또 다른 국민들의 분노가 좀 있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에 계신 교포들이나 해외 교포들 중에서 국내에 와서 진료받으면서 이렇게 의료보험을 이용한다는 거는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또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무는 행하지 않고 편의나 권리만 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저항감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과와 정확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에게 아마 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이죠.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은 사전에 그것도 진심으로 이렇게 응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주듯 민변 그동안 올해 30년 가까이 몸담았던 곳을 문 대통령이 탈퇴를 했습니다. 함께 일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네요. 문 대통령에 대한 일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무현 투사예요. 이제 그때는 투사기 때문에 진술 거부. 문 변호사님은 조목 변호사답게 다 반박하고 그러셨다고 노 변호사님. 뭐 길거리에 들렀고 뭐. 근데 문 변호사님은 난 도저히 거래를 못 하겠다. 도저히 거래를 못 하겠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긴 한데 문 변호사님 그게 좀 진짜 신사하면서 그런 거죠. 네. 80년대, 90년대. 그때 이제 신발공장이 이제 계속 이렇게 사양화되면서 이제 회사가 문을 닫았고 폐업을 할 때인데 그때 이제 힘이 돼주셨고 이제 찾아갔던 곳이 이제 내나 문재인님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들을 끝까지 이제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변론을 해주셨던 그런 분이셨지요. 기억에 나는 게 한 아주머니께서 이제 같이 올라갔다가 사무실에 내려오시면서 이제 우리도 변호사 백이 있다고 막 그러시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치 저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에 대해서 견제, 비판 항상 멈추지 않았던 민변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진 건가요? 사실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민변이 1988년도에 이제 서울에서 만들어질 때 그때 부산에서 이제 변호사를 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 민변이 지향하고 있는 그 가치가 대한민국에서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리고 또 제대로 된 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이전부터 쭉 이 당시 노무현 변호사와 같이 부산에서 합동법률사무소를 하면서 노동 문제, 인권 문제 변호사로서 상당히 열심히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88년도에 서울에서 만들어지는 민변이 만들어지자마자 부산에 지부를 두 사람이 이 두 분이 앞장서서 지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 뒤로. 그러면서 1980년대를 지나면서 각종 또 노동 사건 또 시국 사건을 계속적으로 해왔고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민변의 가치를 가장 앞장서서 실현해왔지만 이 당시 이 노무현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대통령 되기 직전이었죠. 후보 과정에서 이 민변에서 탈퇴를 합니다. 탈퇴를 한 이유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특정 이 그런 또 단체에 이 계속 적을 두고 있으면 여러 가지 정치적 굴소수나 자신의 그 또 이 그 국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운신의 폭이 제한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선 후보 과정에서 간두셨습니다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간두신 이유도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때 당시 그 민변을 간두었을 때의 그런 이유하고 똑같은 그런 목적으로 간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의미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민변의 역할이라는 게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한다 그랬냐면 5월 9일 당선되고 이틀 후에 이제 탈해서를 냈습니다. 민변 같은 경우는 뭐 저희도 가입하고 싶으면 이제 특별한 탈퇴 절차가 없어요. 탈퇴하겠다 그러면 그냥 탈회되는 거고 또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 마치고 다시 뭐 변호사를 한다면 다시 입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보다는 민변 쪽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비판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비판해라. 내가 거기 있으면 오히려 민변 활동이 어렵지 않느냐.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은근슬쩍 모르게 계속 있어도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섬세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인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검사가 변호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권력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민변에 속돼 있다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처럼 민변을 폐를 끼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과거 같으면 사꾸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속에 있으면 되냐.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변의 입장을 반영해서 한 거고요. 또 지금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가 개봉됐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봤는데 거기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사실 이야기 중에서 눈물 나는 장면이 바로 저겁니다. 상당료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때만 해도 부산에서 일반 서민이 변호사 만난다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 만났더니 나가라고 안 하고 5분쯤 있으면 나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계속 말을 듣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 국민들은 변호사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고요. 그거를 뭐 실현시키는 거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문 대통령이 저는 대통령대에서 탈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변을 이렇게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돋보이는 활동 같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뭐 상담료는 받지 않습니다. 미담처럼 과거에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사실은 그때 뭐 부산만 해도 인권 변호사 몇 명 없었습니다. 이형록, 김강일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렇게 서너 분밖에 안 되는 그런 시절인데요. 저때 인권 변호사를 할 때 민변이 막 생기기 전까지도 그렇고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은 이 상담료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소송을 하게 되면 정부 인지를 붙여야 안 됩니까? 그게 뭐 그때도 한 3, 4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가난한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뭐 이렇게 사건들에는 인지돼도 자신들이 대신해서 물어내서 그렇게 무료 소송을 맡아서 했던 적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만큼 어려웠던 시절을 같이 해왔고 또 그런 뭐 민변이 생기면서 당연히 민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던 분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에 이제 대통령직까지 맡게 된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팍팍한, 전 팍팍하다는 표현을 쓸게요. 얼마나 팍팍한 원칙주의자인지가 단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까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민변은 굉장히 자유로운 단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고 해서 무슨 간부를 맡는 게 이런 게 아니라는 활동 안 하고 활동하고 이런 것도 상관이 없고요. 문 대통령 본인도 지금도 당선 이후에 SNS에도 SNS 아이디를 문변이라 쓸 만큼 민변은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만큼의 흠 내지는 이만큼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까봐라도 저기서 굳이 탈퇴한다는 굳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사실 필요 없는 것까지도 본인은 그런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원칙주의자라는 게 더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하나 역사를 새로 써가네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책도 베스트셀러 이번 주 1위라고 하던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운명은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이 책은 절판됐던데 말이죠. 5년 뒤만 바라보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